맨체스터 더비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는 내용보다도 판정에 대한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점골 판정 논란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맨유가 맨시티까지 꺾고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맨유가 승리하면서 이제 우승 경쟁 판도에 또 흐름이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맨유가 그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맨유는 심지어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죠.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을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조금 더 아스날이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아스날이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이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록으로 보자면 아스날이 패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요. 어찌됐거나 맨시티는 아스날을 추격하기 위한 동력을 조금 잃었고, 반대로 맨유가 또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히면서 길게 봤을 때는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흐름까지 온 것 같아요. 심지어 맨유는 계속 최근에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맨시티는 이번에 결국 패하면서 연패예요. 공식 대회 기준은. 사우스햄튼과의 또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좀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고, 또 그 당시 경기에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내용적으로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찌됐거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이길 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여러 가지로 좀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사실 그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어쨌건 화제가 됐던 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커리어 500번째 리그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시티에서 이제 500경기를 치르면서 499경기까지 승률 76%여가지고 역대 가장 많은 승과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감독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조금 500번째 경기를 망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념비적인 경기를. 사실 이 경기는 맨시티가 좀 이기는 흐름이기도 했었어요. 선제골을 넣었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는 경기에선 또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맨유가 동점골을 넣은 상황에서의 오프사이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과르디올라 감독도 굉장히 격하게 항의했고, VAR까지 실시가 됐고, 양팀 선수들이 또 많이 좀 이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까지 이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큰 사건인데, 이 내용은 일단 경기 흐름을 보면서 차후에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이번 경기 선발 포메이션, 과르디올라 감독이 큰 경기마다 변칙 전술을 쓰는 명장병 문제가 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 경기는 큰 변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그래도 거의 제 자리에다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그리고 또 좀 부진했던 선수들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죠. 반면에 이제 도리어 맨유가 조금은 변화를 가져왔죠. 맨유가 그러니까 원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미에 이제 안토니 오른쪽 윙에 그리고 더블 볼란테로 에릭센과 카세미르를 배치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에릭센을 위로 올리고 공미로, 그리고 이제 부페를 이제 오른쪽 윙으로 배치를 했죠. 결국에 전방 압박의 밀도를 높이고 또 중앙 지역의 소비력까지 보강하면서 프레드를 이제 카세미로의 짝으로 둔 것 자체가, 물론 에릭센 선수도 압박을 열심히 해주는 선수긴 한데,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에릭센을 앞에 놓고 또 미드필드 3미드를 좀 중앙 미드를 3명을 배치한 것 같은 효과. 브루노까지 생각한다면 4명의 미드필드를 사실상 둔 것에 가깝다. 그리고 마시알과 레시포드를 역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비 라인에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제 루크쇼를 왼쪽 센터백으로 종종 활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두 경기에는 이제 컵 대회여가지고 루크쇼를 이제 왼쪽 풀백으로 다시 돌려서 썼었는데, 이 경기에선 루크쇼를 이제 다시 센터백으로 돌리고 말라시아를 왼쪽 풀백으로 내세웠죠. 벤치에 사실은 원래 센터백 자원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든지 맥과이어, 린덴브로프를 모두 놓은 상태에서도 루크쇼를 왼쪽 센터백으로 좀 신임했던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는 큰 변칙 없이 홀란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포든과 마레지를 좌우 측면, 그리고 베실바, 로드리고, 케빈 더브라이너의 3미들, 포백 라인은 부상자가 좀 있기 때문에 주안 칸셀루, 아케, 아칸지, 워커로 구성을 했고요. 에데르송이 골문 지켰는데, 일단 경기 내용을 보면은 맨시티가 공은 많이 가져갔지만 늘 그렇듯이 맨유가 좀 역습하는 형태로서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압박 밀도를 강하게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위주로 플레이들을 풀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루크쇼를 왼쪽 센터백으로 넣은 데에는 그것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샬도 왼쪽으로 빠지고 레시포드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또 이제 그 말라시아가 오버래핑하고 루크쇼가 이제 빌드업을 계속 주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들 가져가면서 이제 오른쪽에서는 부패가 받아가지고 길게 넘겨주는 형태로 플레이들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더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슈팅도 4대2로 더 많았고요. 점유율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도 2번을 가져갔고 그리고 옵사이드 3번 걸린 것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살린 플레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빅찬스도 2회를 얻어냈었거든요. 결국엔 전반전 내용 보자면 맨유가 원했던 게임 플랜이 제대로 가동이 됐고 또 반면에 맨시티는 사우샘튼전 90분에 이어 이번 경기 전반전까지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상대의 수비를 허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교체 카드를 통해 또 골을 노리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도 맨유가 먼저 했어요. 예, 뭐 그러니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르시아를 빼고 이제 안토니를 넣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요. 안토니를 가짜 9번으로 세우고 레시포드를 왼쪽 윙으로 배치를 한 거였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선수가 몸을 풀 때는 레시포드 선수가 전반 막판에 조금 햄스트링이 올라온 게 네. 아닌가 싶기도 해서 레시포드를 빼는 건가 생각도 해봤는데 또 안토니가 결국엔 들어가고 레시포드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레시포드가 앞으로 올라가겠거니 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토니를 가짜 9번으로 두고 또 레시포드가 많이 올라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 혹은 가운데로 오가는 네. 좀 비대칭 형태를 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서 계속 왼쪽 측면 공략을 하겠다가 그 컨셉으로 들고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예. 반면에 이제 맨시티도 왼쪽 공격이 좋았고 특히 주앙 칸셀로 선수가 최근 들어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이날은 그래도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예. 만들었고 특히 후반 10분 이 장면이 맨시티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칸셀루가 이제 볼을 확산해서 키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세미로가 뒤에서 밀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갔죠. 예, 과릴라 감독은 조금 항의를 하기도 했고 또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칸셀로가 왼쪽 사이드라인부터 두세 명의 메뉴 선수들을 개인 능력으로 제치고 예. 또 카세미로도 어떻게 보면 벗겨낸 상태였는데 뒤에서 공과 관계없이 넘어뜨렸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라리가였다면 PK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고 근데 보거든요. 뭐 프리미어리그다 보니까 예. 프리미어리그는 박스 안에서의 어지간한 터치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뭐 심하게 파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도리어 그러니까 이거 버틸 수 있었는데 안 버티고 일부러 넘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심판은 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저도 프리미어리그의 그런 판정 기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 프리미어리그니까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는 장면이긴 했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도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좀 빠르게 썼는데요. 바로 후반 13분에 그릴리시 선수를 투입하면서 포든을 뺐어요. 사실 네. 포든 선수가 기대치라든지 뭐 그동안 보여줬던 재능에 비해서 이번 경기 좀 조용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릴리시하고 베르나르도 실바하고 이 두 선수가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두 선수들이 뭐랄까 슈팅을 가져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패스를 빠르게 찔러줘야 될 타이밍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평소에 그렇게 볼 예쁘게 차면서 이렇게 패스 돌리는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장면 직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 데브라이너가 크로스 넘겨준 거를 헤딩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건 가져갔어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헤딩을 했다면 사실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긴 예, 했어요. 근데 거기서 헤딩 슈팅을 안 하고 헤딩 패스를 해가지고 끊긴 장면이 예, 있었어요. 그것도 포든에게 패스를 했는데 포든이 문전해서 키핑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공을 뺏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포든 선수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들어온 그릴리시는 그 방금 말씀드린 장면의 아쉬움을 조금 이제 예. 털어주는 헤더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다시 마레즈랑 이제 데브라이너의 플레이에서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제 글리시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예, 결국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수 교체가 곧바로 골이라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용병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더브라이너 선수의 이 크로스 패스는 정말 너무나 예술적이었습니다.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5시즌째 이제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리면서 세스크가 원래 그 전까지 6시즌에서 이제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린 게 최다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위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도 더브라이너가 또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리게 된다면 이제 세스크의 기록을 따라잡게 되고 뭐 아마도 더 뛰지 않을까 싶은데 뭐 더 뛴다면 대기록, 신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골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맨유가 급해지고 또 맨시티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테나 감독도 이 상황 직후에 좀 빠르게 선수 교체를 가져가면서 골을 넣기 위한 또 변화를 줬죠. 예, 그러니까 후반 27분경에 이제 에릭센을 빼고 가르나초를 넣으면서 이제 원래 형태의
맨유가 이제 추구하는 공격 방식이긴 하죠. 진정한 의미의 4-2-3-1이 된 거거든요. 좌우에 이제 전형적인 윙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페가 윙 쪽에 배치가 됐던 거니까 약간 비대칭 3 공격형 미드필이었다면은 예,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놓을 때 역시 좋은 점은 상대의 오프사이드 스텝 뒤를 깨는 레시포드의 그렇죠. 골문을 바로 직격하는 이 속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후반 33분에 맨유가 그런 플레이로 동점골을 넣긴 했으나 사실 이 장면에서 레시포드는 명백한 오프사이드 위치였어요. 지금 장면 보시면 오른쪽 사이드 지역에서 카세미르가 조금 빠져 움직이면서 스루 패스를 보냈을 때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선을 안 그어 봐도 레시포드가 앞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레시포드가 이 공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건 옵사이드겠구나 예.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달려들어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을 뻥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레시포드가 이미 옵사이드 위치에서 거의 공을 관여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옵사이드했거니 해서 실제로 깃발도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VAR 체크 결과 골로 인정이 됐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골로 인정이 됐던 이유는 레시포드가 볼을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을 따라서 갔고 그 심지어 슈팅을 하려는 장면까지도 했는데 취했는데 부페가 와가지고 낚아채는 식으로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볼 터치는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오프사이드 룰을 볼 때 그 흐름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를 보잖아요. 그 네. 공격 과정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를 보는데 터치하지 않았으니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서 이제 이거는 옵사이드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긴 한데요. 예. 근데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영국 BBC가 실시간 문제 중계를 하면서도 컨트로버셜이라면서 논란이 된다. 예. 이걸 확실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이래서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다라고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다. 특히 시티 can't believe it.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믿기 어려울 것이다는 예. 얘기가 나왔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과거에 이제 번리라던가 이런 데서 축구 선수 활약했었던 그 존 머레이도 이제 코멘테이터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심판은 레시포드가 그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맨시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고 그리고 나도 왜 그런지는 알겠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맨시티가 합니다. 화난 걸 이해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 이후에도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레전드들이 조금 격하게 좀 솔직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단 네. 첼시 레전드인 패트르 체흐는 이 규정을 관리하는 심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판들이 don't understand the game, 축구를 이해하지 네.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맨유에서 뛰었고 맨유의 우호적인 그 입장을 취해왔던 마이클 오원조차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레시포드가 경기에 분명히 관여를 했다. 에데르손 골키퍼와 두 명의 맨시티 수비수들이 이 레시포드의 움직임 때문에 네. 브루노의 이 침투 상황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이게 안 건드렸지만 이건 충분히 관여된 것이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오프사이드 위치가 있는데 공을 안 받고 흘리는 거. 근데 이때 선수들은 명확하게 나 안 건드릴 거야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따라갔고 그리고 킥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브루노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알고 내가 낚아채야지 이걸 한 그런 느낌이지. 예. 레시포드가 영리하게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페가 영리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레시포드가 건들면 옵사이드가 되니까 부페가 영리하게 빠르게 가가지고 먼저 킥을 해버린 거고 레시포드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멍청했던 플레이예요. 이 예. 장면만큼은 그렇죠. 레시포드가 멍청했던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빠져갔어야 됐어요. 본인이 그렇죠.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예 볼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주심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레시포드는 잘못한 게 없어졌는데요. 예. 어쨌든 경기 끝나고 나서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를 안다. 즉 올드 트래포드다. 맨유 원정이고 맨유의 홈에서는 이런 심판에 솔직히 말하면 맨유 우호적인 판정이 나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 골은 오프사이드다. 실제로 이어서 마커스 레시포드는 오프사이드였다. 브루노는 아니었지만 레시포드가 우리 골키퍼와 네. 수비수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관여를 했다. 방해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테나 감독은 당연히 뭐 브루노의 골에 대해서는 나는 뭐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 공에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뭐 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또 그 뒤에 얘기가 굉장히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테나 감독도 조금 찔리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 예. 예, 솔직히 자식이도 자기 봤을 때도 좀 예. 이상하다고 보는 건데 안 왜냐하면 그러면은 명백하다. 내가 그렇죠. 확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나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최신 규정집이에요. 왜 최신이냐? 사실 이 오프사이드 규정이 워낙 민감하고 최근의 축구 규정이 그래도 공격수 위주로 또 오프사이드를 조금 더 이제 완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감안했을 때도 이 규정집을 보면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예. 심판의 재량을 넘어섰다. 편파 판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에 다 해당해요.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해당하고요. 이미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볼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행위. 이것까지도 둘 다 통용해요. 저는. 네, 사실 규정으로 봤을 때 심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 이거는 오프사이드가 맞다. 솔직히 저희가 네. 솔직히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이런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중립적인 기회를 받고 가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중립을 가기에 너무 넘어갔다. 네. 솔직히 이건 오프사이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 골의 영향이었겠으나 그 뒤에 이제 맨유의 플레이가 또 더 좋았고 무려 이 골 이후 2분 만에 실제로 득점은 4분 이후에 나왔다고 보지만 VAR로 인해 골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의 곧바로 역전골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장면은 이제 브루노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해줬고 가르나초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렸는데 수비 아칸지에게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플레이가 대단했습니다. 바로 잡아서 또 크로스를 땅볼 크로스를 올린 거죠. 아케를 완전히 속이고 돌파한 다음에 이번에는 레시포드가 온사이드에서 이제 마무리를 잘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골을 통해서 맨시티가 완전히 무너졌고 맨유가 올드 트라포드에서 극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엔 레시포드가 이날 경기 영웅이 됐어요. 예, 뭐 레시포드가 이 경기에서도 골 넣으면서 그 공식 경기 7경기 연속골. 이게 그 호날두가 2008년에 이제 기록한 이후로 맨유 선수는 최다 경기 연속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홈에서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는 9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둘 다 대기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루니 호날두 이후 최고의 공격수가 특히 맨유 유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레시포드의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이 7경기 연속골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전경기 득점이고 또 전경기 맨유가 이겼고 맨유에서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잉글랜드 대표로서 월드컵에서 3골 넣었고 지금 최근까지 뭐 득점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맨유 팬들이 또 기대하는 것이 가르나초죠. 예, 뭐 가르나초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만 18세 197일의 나이에 이제 도움을 올리면서 맨체스터 더비 역대 최연소 도움 기록자로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물론 가끔 보면은 너무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밀려 넘어지면서, 아니면은 이제 다리가 풀리면서 결정적인 상황들 못 살려내는 장면들도 있긴 했지만은, 이 선수가 그래도 확실히 재능이 있다, 볼 다루는 스킬이 좋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월드컵 시기 직전에 있었던 플럼과의 경기도 이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스팀, 18세 팀에서 이제 뛰던 선수가 이제 1군에 와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테나 감독이 또 잘 쓰고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이제 맨유 팬들에겐 레시포드와 가르나초가 이제 미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테나 감독은 굉장히 실리적인 선수 교체를 또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네, 그 추가 시간에 레시포드하고 카세미로하고 말라시아를 빼고 메가이어, 맥토미니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넣으면서 거의 수비적으로 꽉 닫았죠. 그러니까 5분 정도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냥 수비만 하고 끝낼게. 이제 골 안 넣어도 돼. 이렇게 공격 둘, 미드필더 셋, 수비 5. 결국에서 공격 둘도 이제 롱볼로 이제 줘서 역습하는 정도로만 냅둔 것이 전원 수비로 지켰다. 결국에 맨유가 2대1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본인들도 경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만 높았지 결국은 슈팅을 잘 가져가지 못하면서 슈팅 숫자에서 5대8로 밀리기도 했었고요. 기대 득점은 0.6골 대 1.6골. 크게 차이가 나죠. 게다가 이제 유효 슈팅이 말씀드린 대로 4대1. 맨시티가 하나인데 그게 이제 그릴리시의 헤더 득점이었으니까 그렇죠. 지난 사우샘튼과의 경기와 이 경기를 합치면 180분 동안 유효 슈팅이 딱 하나 나왔다.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해요. 맨시티가 최근에 보면은 안 그래도 이 팀이 패스를 많이 돌리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홀란드도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홀란드가 뛰어 들어갈 때도 베실바던가 포든이 패스를 줄 수 있는 타이밍에 뒤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때 그럴 때마다 왜 저러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거기다가 그 외에도 저는 이 경기에서 맨유가 조금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오프사이드 6회.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뒷공간을 파헤치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오심도 그 상황에서 결국 나온 거고 심판도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 헷갈릴 수 있는 어쨌건 터치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VAR 심판은 약간 좀 최면에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도리어 VAR이 본 게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VAR이 잘못한 거죠. 어쨌건 간에 그러기도 했고 그런 장면도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파울도 15회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계속하면서 예. 괴롭혔거든요. 저는 그게 이번 경기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테나 감독의 전략적인 면이 성공했다고 보는 게 바로 에릭센과 브루노를 앞에 배치해 놓고 이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해준 거. 특히 네. 이제 에릭센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 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해주는 거 보면서 아 토트넘 대체 에릭센 왜 안 샀냐 뭐 이런 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게 빅찬스도 뭐 4대1로 크게 앞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많았고. 예. 그 오심 논란이 됐던 골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맨유 입장에서도 그 논란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분명히 맨시티가 최근에 부진하고 올 시즌 우승을 할 만한 팀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미 뭐 컵대회 탈락도 있었고 올 시즌 무관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리그에서 밀리고 있는데 활동량과 압박에서 확실하게 맨유에 압도당하면서 최근 맨체스터 더비를 맨시티가 지배했고 많은 네. 골을 넣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흐름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예, 뭐 이 경기에서 일단 맨유가 활동량에서도 113.79km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스프린트죠. 스프린트가 134대 106으로 크게 차이를 벌렸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맨유가 승부수 잘 들고 나온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릴리시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맨유가 더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릴리시 교체 카드가 통하면서 페베 교체 카드가 통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려고 했는데 오심이 나오면서 이게 전부 다 뒤집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게다가 실제로 그릴리시가 들어왔을 때 플레이도 좋았었는데 네. 그 오심 논란이었던 골이 또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심 논란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또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흥분된 것 같은데요. 네. 어찌게 됐거나 결과적으로 맨유의 최근 기록은 대단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공식 대회 7전 전승이고요. 또 이제 그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는 10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10연승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7번이니까 예. 공수 양면에 걸쳐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6득점이니까 경기당 2.6골에 실점도 4실점, 0.4실점. 예,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레시포드가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는 그 해결사를 찾은 부분들 예. 그리고 카세미르가 정말 미드필드 라인에서 왜 월클인지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뭐 브루노까지도 꾸준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예. 때문에 맨유는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잉글랜드 팀 중에는 유일하게 올 시즌 참가 모든 대회에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그컵도 준결승까지 올라갔고요. 또 이제 FA컵도 4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뭐 나름 대진운도 상당히 좋아요. 리그컵 4강전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만나는데 노팅엄 포레스트 수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가 딘 앤더슨 골키퍼잖아요. 예. 맨유 소속이어가지고 못 나와요. 예. 예, 이미 리그 경기에서도 그래서 맨유가 노팅엄을 대파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FA컵 4라운드도 맨시티는 계속 강팀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맨시티는 예, 아스날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첼시만 만났다가 그 다음에 아스날 만났다가 이런 식인데 맨유는 레딩을 만나거든요. 예, 결국엔 노팅엄, 레딩, 노팅엄 이 팀들 만나는 일정이 빡빡하지만 충분히 로테이션까지 돌리면서 네. 돌파할 수가 있고 이제 유로파리그를 2월달에 바르셀로나 치르긴 하지만 뭐 그 경기보다도 현재 자국 대회를 좀 중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일정이 1월 19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인데 이 경기도 사실 맨유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가 1월 23일 월요일 1시 30분 아스널과 경기 같은데 아마 맨유가 이 경기까지 잡는다면 정말로 이제 우승 후보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스날까지 이기면 진짜 승점을 확 좁히게 되는 거니까 전 6점 경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맨유도 우승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테나 감독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첼시가 투엘 감독을 데려왔던 것 같은 그런 급반전 효과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예. 느껴질 정도로 지금 팀을 확 바꿔놨는데요.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는 축구를 했었다가 최하위까지 밀려버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축구 스타일을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롱볼 축구를 했었다가 거다가 서서히 자기 축구를 이식해 갔었는데 또 맨시티전이 오니까 맨시티 상대로는 같은 축구를 하면은 결국은 같은 스타일끼리 붙으면은 그 조금 더 그게 완성도가 높은 팀이 이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고 다시 또 이제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압박과.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철학을 고집하고 스타일을 고집하는 감독들이 많고 테나 감독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네. 철저하게 결과 위주로 실리 축구를 할 수도 있는 감독이다라는 거죠. 반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어쨌건 간에 본인의 철학을 계속 고수하다가
이번 경기는 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오심의 영향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어찌됐건 네. 테나 감독의 이 깊이라든지 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맨유가 지금 모든 대회 살아있는데 솔직히 뭐 모든 대회 우승까지 노리겠다 뭐 이런 그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맨유의 상승세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고 또 이후 경기들 소식도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